안녕하세요. 임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할 때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자 중에서 개인회생 유튜브 찾아보니까 쉽던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내지는 표면적으로만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개인회생 진행할 때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회생 할 때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채무가 있는 은행에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해서 채무가 있는 은행을 사고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고은행에 나의 월급이 이체된다거나 아니면 지인이 그 돈을 이체한 경우에 그 돈은 은행에서 상계를 해버립니다. 쉽게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은행이 제 급여 계좌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은행에 채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월 말이 급여일인데 그 급여일에 제 채무가 있는 은행으로 돈이 200만 원 입금되면 그 채권과 그 채무를 이제 상계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급여 소득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고객들이 카드 결제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주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가 들어오는 돈 계좌가 만약에 사고은행이다. 그러면 그 계좌에 돈 입금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상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은행에 5천만 원 채무가 있고요. 내 계좌에 300만 원의 월급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300만 원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는 겁니다. 그럼 4,700만 원이 남겠죠. 이런 형태를 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상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금지명령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 같이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서 작성 후에 빠르면 1, 2일 내지는 늦으면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금지명령 나오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은 법원에서 나오는 거고 그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하는 시간, 우편 송달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기간이 4, 5일 정도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에게 도달되는 그 텀 사이, 그 기간 사이에는 얼마든지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서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채무자분 그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개인회생 진행 시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채권자 누락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채권자를 기재를 해야 되고 채권자 금액 그리고 채권자 수를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누락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채권자 누락의 경우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채무인 경우와 오래된 채무인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에서는 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다 감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채권자 그 분이 정말 친한 지인인 분이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라도 나중에 대여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신 내지는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오래된 채무. 보통 5년, 10년 이상 된 채무들은 원 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유동화 회사나 다른 채권 그런 전문 업체에 양도하거나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 사이에서도 여러 번 양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누락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그 최종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제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법상 효력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그 채무 그리고 많이 양도된 채권자들이 있겠죠. 그 많이 양도된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이 우리가 회생 절차, 인가 결정까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나 우리가 만약에 한 3천만 원만 갚겠으니 조금 봐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오래된 이제 악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율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마지막 채권자를 다시 채권자로 올리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회생 진행 시에는 채권자 누락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개인회생 진행 관련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장이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회생법원에 같은 경우에는 실무 준칙상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서울회생법원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타 지역,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아직도 채무자의 재산, 그러니까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최근 1, 2년 이내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협의이혼을 통해서 위장이혼을 하시는 행동들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도 나중에 개인회생 진행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개인회생 진행 시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채무가 있는 은행에는 돈을 입금되지 않도록 해라.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또 빼셔야 돼요. 출금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개인 사업자든 근로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자를 고의 누락하지 마라. 또는 채권자 고의 누락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채권일수록 채권자를 꼭 찾아서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 다른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협의이혼을 통해서 위장이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이 영상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